자, 여러분은 22살이라는 나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영국에서는 이 나이를 성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가장 찬란한 관문들이라고 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레이스 밀레인에게도 2018년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행복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죠. 그레이스는 영국 에식스주 위크퍼드 출신의 평범하고도 밝은 소녀였어요. 링컨 대학교에서 광고와 마케팅을 전공했고 막 졸업장을 손에 든 상태였죠. 그녀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예술적 감각이 아주 뛰어났는데 특히 원색의 강렬함이 살아있는 아크릴화와 수채화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행 중에도 틈틈이 그림을 그려서 SNS에 올리곤 했죠. 그녀의 작품 속에는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그레이스는 인생의 다음 챕터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갭 이어 여행을 계획합니다. 배낭 하나를 메고 6주 동안 남미 대륙을 횡단했죠. 그리고 2018년 11월 20일 그녀는 두 번째 여행지인 뉴질랜드에 도착해요. 뉴질랜드의 12월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셨나요? 북반구인 영국은 코트를 껴입는 추운 겨울이지만 남반구인 뉴질랜드는 이제 막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서핑을 즐기고 한여름의 태양 아래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이국적인 풍경이죠. 그레이스는 그 생경하고 아름다운 오클랜드의 여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레이스는 오클랜드 시내의 퀸스트리트에 위치한 베이스 백패커스라는 호스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12월 1일 토요일, 그녀의 22번째 생일을 딱 하루 앞둔 날이었죠. 이날 그레이스는 영국의 가족들과 평소처럼 활발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운영하는 단톡방에는 그레이스가 찍은 오클랜드의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특히 오클랜드의 랜드마크인 스카이타워의 야경 사진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뉴질랜드보다 13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그레이스가 밤거리를 걸을 때 영국에 있는 부모님과 오빠들은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레이스는 가족들에게 무척 다정한 막내딸이었습니다. 여행 중에도 거의 매일 자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구경했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했어요. 12월 1일 밤까지도 그녀의 메시지 톤은 아주 평온했고 다가올 생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9시 41분,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남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그레이스의 모든 통신은 거짓말처럼 끊기고 맙니다. 드디어 12월 2일 일요일, 그레이스의 22번째 생일 아침이 밝았어요. 이른 아침부터 생일 축하 메시지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인 질리언과 아버지 데이비드, 그리고 두 오빠 마이클과 데클라는 들뜬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공주님 22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거기 날씨는 어떠니? 그레이스 보고 싶다. 생일 선물은 마음에 들어? 빨리 답장 줘. 시간이 흐릅니다. 1시간, 2시간. 뉴질랜드는 이미 오후를 지나 저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단 한 번도 가족들의 메시지를 무시한 적이 없던 그레이스였는데 메시지의 옆에 읽은 표시가 도무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죠. 가족들은 서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생일이라 친구들이랑 노느라 바쁜가 봐.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차가운 공포까지 막을 순 없었어요. 결국 생일이 다 지나도록 그레이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인 12월 5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가족들은 뉴질랜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생업을 제쳐두고 딸을 찾기 위해서 오클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오클랜드에 도착한 아버지의 모습은 뉴질랜드 전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쏟는 모습에 뉴질랜드 시민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여행자들의 천국이라고 자부하던 뉴질랜드에서 생일을 맞은 22살의 소녀가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이 사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오클랜드 시내에 수천 시간의 분량의 CCTV를 뒤지기 시작하면서 그레이스의 마지막 밤에 대한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생일 전날 밤 만났던 그 남자, 그리고 그 남자가 숨기고 있던 추악한 진실. 과연 그레이스가 사라진 그 호텔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자, 2018년 12월 1일 토요일 밤의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내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12월의 뉴질랜드는 한여름입니다. 밤바람은 미지근하고 거리는 주말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의 활기로 넘쳐나죠. 그 인파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갈색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그레이스예요. 그녀는 그날 저녁 한 남자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바로 데이팅 앱 틴더를 통해서 알게 된 26살의 청년 제시 캠슨이었습니다. 타국에서의 낯선 만남. 하지만 그레이스는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레임이 얼굴에 가득했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저녁 7시경 오클랜드의 랜드마크인 스카이시티 근처였습니다. 7시 16분 앤디스 버거바의 CCTV에 두 사람의 첫 모습이 잡힙니다. 두 사람은 바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가해자 제시 캠슨의 행동이에요. 그는 아주 능숙했습니다. 그레이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기도 했죠. 8시 10분경 두 사람은 장소를 옮깁니다. 근처의 멕시칸 카페로 향하죠. 여기서 그들은 데킬라 칵테일을 마셨어요. CCTV 속의 그레이스는 아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젖히면서 크게 웃기도 하고 제시의 가슴에 가볍게 머리를 기대기도 했어요. 밤 8시 30분 두 사람은 다시 블루스톤 룸이라는 펍으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약 1시간 동안 머무는데 이 장면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시는 그레이스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고 두 사람은 가벼운 입맞춤을 나누기도 해요. 당시 펍에 있던 목격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어요. 누가 봐도 이제 막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커플 같았다. 하지만 이 다정한 모습 뒤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 9시 40분 두 사람은 펍을 나와서 제시 캠슨이 장기 투숙 중이던 시티라이프 호텔로 향했어요. 9시 41분 호텔 로비와 엘리베이터 CCTV에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레이스는 제시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게 그레이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3층에서 열리고 두 사람이 내린 뒤 그레이스는 다시는 그 문 밖으로 걸어 나오지 못했어요. 12월 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이틀 뒤인 12월 7일 그레이스 아버지 데이비드가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는 영국에서 뉴질랜드까지 그 먼 길을 오는 내내 딸이 아빠 나 여기 있어 하고 나타나는 상상을 했을 거예요. 공항 근처의 경찰서에서 열린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취재진 앞에 선 데이비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는 딸의 사진을 들고 있었는데 손을 너무 심하게 떨고 있어서 사진이 계속 흔들릴 정도였어요.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제 딸 그레이스는 아주 사교적이고 친구가 많은 아이입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연락을 끊은 적이 없어요. 제발 제 딸을 본 적이 있다면 작은 정보라도 좋으니 경찰에 알려주십시오. 그는 말을 이어가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습니다. 딸의 사진을 쥔 손에 너물 힘을 준 나머지 사진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뉴질랜드 시민들은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했습니다. 오클랜드 거리 곳곳에는 그레이스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가 붙었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수색에 동참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이 사건이 실종이 아닌 강력범죄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시내 수천 대의 CCTV를 이틀 꼬박 분석한 결과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제시와 함께 호텔로 들어간 그레이스가 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단 한 프레임도 없다. 경찰은 즉시 시티라이프 호텔 308호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그곳은 제시 캠슨이 묵고 있던 방이었어요. 처음 방에 들어섰을 때 수사관들은 당황했어요. 방 안이 너무나 깨끗했거든요. 침대는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피냄새 대신 은은한 향수 냄새와 세제 냄새만 감돌았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치워진 그 정적이 되려 더 기괴했어요. 경찰은 과학수사팀을 투입해서 루미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창문을 가리고 방 안을 캄캄하게 만든 뒤 특수 용액을 뿌리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육안으로는 티 하나 없이 깨끗해 보이던 카펫과 침대 프레임, 심지어 벽면 하단에서 푸른색의 형광빛이 번쩍이면서 터져나온 거예요. 루미놀은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과 반응을 하면 푸른 빛을 내뿜죠. 특히 침대 아래와 카펫 안쪽에서 상당한 양의 혈흔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대량의 출혈을 필사적으로 닦아낸 흔적이었어요. 이 푸른 빛은 곧 그레이스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12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경찰은 제시 캠슨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뉴질랜드 법만에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요. 바로 성명 비공개 제도 때문인데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판결 전까지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당시 뉴질랜드 사람들은 범인이 잡혔다는 뉴스를 보면서도 그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26세 남성이라는 정보뿐이었죠. 이 정체불명의 남자는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발뺌했어요. 우리는 즐겁게 술을 마셨고 각자 헤어졌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그레이스를 죽인 뒤 그녀를 담기 위해 구입한 물건들과 그가 빌린 렌터카가 이미 경찰의 추적망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요. 그레이스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이 이름 없는 남자는 대체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경찰이 나중에 제시의 스마트폰을 포렌식을 했을 때 수사관들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든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레이스가 숨을 거둔 직후로 추정되는 새벽 1시 29분, 제시는 아주 기계적으로 다음 단계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장 먼저 검색한 단어는 와이타켈의 산맥이었습니다. 오클랜드 서쪽에 있는 울창한 숲이죠. 시신을 어디에 유기할지 미리 점 찍어둔 거예요. 이어지는 검색어들은 더 노골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 시신을 먹는 새, 시신 부패 과정.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제시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새벽 내내 포르노 사이트를 접속해서 여러 편의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심지어 새벽 1시 45분경 그는 숨진 그레이스의 나체 사진을 여러 장 촬영했어요. 바로 옆에 차갑게 식어가는 희생자를 두고 그는 검색과 촬영, 그리고 성인물 시청을 반복하면서 새벽을 보냈습니다. 해가 뜨자 제시는 아주 분주하게 움직여요. 근데 그의 동선은 마치 주말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아주 평온했습니다. 오전 8시경, 그는 대형마트인 웨어하우스로 향해요. 거기서 아주 커다란 여행용 가방, 즉 캐리어를 하나 구입합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보고 내부 크기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물건을 골랐어요. 그레이스의 시신을 담기에 충분한지 가늠해본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운트다운 슈퍼마켓에 들러 강력 세정제와 장갑을 샀고 건자재 마트인 버닝스에 가서 땅을 팔 때 쓸 삽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러그닥터라고 불리는 전문 카펫 세척기를 빌려요. 이 러그닥터는 뉴질랜드 마트에서 흔히 빌릴 수 있는 강력한 카펫 청소기인데요.
제시는 308호실에 카페, 깊숙이 스며든 그레이스의 혈흔을 지우기 위해서 이 기계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오후에는 시신을 운반할 토요타 코롤라, 렌터카까지 예약했죠.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단 몇 시간 만에 아무런 동요 없이 마치 할 일 목록을 지워가듯이 해치웠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믿기 힘든 순간이 와요. 12월 2일 일요일 오후 4시경입니다. 방 안 여행용 가방 속에는 여전히 그레이스의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제시는 말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호텔을 나섭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또 다른 여성과 틴더 데이트를 하려고 오클랜드의 폰손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시신을 방에 방치한 채로 새로운 여성을 만나 맥주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데이트를 즐기러 간 거예요. 이날 제시와 데이트를 했던 여성은 나중에 법정에서 당시의 대화를 증언하면서 몸서리를 쳤습니다. 제시는 데이트 도중에 아주 뜬금없고 기괴한 이야기들을 꺼냈다고 해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말이야, 여자랑 거친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죽여서 과실치사로 감옥에 갈 뻔한 적이 있어. 근데 결국 무죄로 풀려났지. 이건 친구 이야기가 아니었죠. 바로 자기 자신이 몇 시간 전에 저지른 일을 친구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떠본 거예요. 제시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경찰들이 시신을 찾으려고 산속을 뒤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아마 절대 못 찾을걸? 데이트 상대였던 여성은 당시 그 말을 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그녀는 제시에 대해서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고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이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고 결국 데이트를 서둘러 끝내고 도망치듯이 자리를 피했어요. 나중에 이 여성은 뉴스에서 제시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날 내가 죽었을 수도 있었다 라는 생각에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만큼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데이트를 마친 제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호텔 308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12월 3일 새벽, 그는 드디어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그레이스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카트에 실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에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아주 대담하게 주차장으로 향했죠. 그리고는 렌터카 뒷좌석에 그 가방을 싣고 미리 검색해뒀던 와이타켈의 산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숲속 깊은 곳 도로변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얕은 흙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그레이스를 묻었어요.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삽은 오클랜드 시내 한복판의 공원에 아무렇지도 않게 버렸죠. 제시는 완벽 범죄를 확신했습니다. 방은 세척기로 닦았고 시신은 깊은 산속에 숨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그가 빌린 렌터카의 GPS 기록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차가 와이타켈의 산맥의 특정 지점에서 멈춰있던 그 공백의 시간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었어요. 과연 경찰은 이 광활한 숲속에서 그레이스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체포된 제시는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2019년 11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고등법원으로 향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법정 안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그 공기는 마치 얼음물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영국에서 날아온 그레이스의 부모님 데이비드와 질리언이 앉아 있었어요. 딸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해야 하는 그들의 얼굴은 1년 사이에 너무나 수척해져 있었죠. 그리고 피고인석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한 27살의 제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만 응시를 하거나 때로는 자신을 신문하는 검사를 오만한 눈빛으로 노려보기도 했어요. 근데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법정 안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가해자 측이 내놓은 방어 논리가 너무나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시 변호인이 내세운 주장은 이른바 거친 성관계 중의 사고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어요.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그레이스가 먼저 자신의 목을 졸라달라고 요구했다. 제시는 단지 그녀의 요구에 응했을 뿐이며 그녀가 숨진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사고, 즉 합의된 성적 유의 중에 오해였다는 겁니다. 제시는 법정에서 이 파렴치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심지어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피해자를 향한 참회가 아니라 자신은 죄가 없다는 억울함의 표현이었죠. 만약 이 주장이 배심원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제시는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형량이 수십 년에서 단 몇 년으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죠. 가해자 측의 공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레이스의 사생활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레이스가 과거에 데이팅 앱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녀의 성적 취향이 어땠는지를 낱낱이 공개를 하면서 그녀를 위험한 성적 유희를 즐기던 여성으로 프레임을 씌웠어요. 심지어 가해자 측의 법의학 전문가 핀탄 박사는 이런 주장까지 펼칩니다. 그레이스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정도의 음주 상태가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먼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는 전형적인 피해자 유발론이었어요. 이 잔인한 사생활 폭로와 억지 주장이 이어지자 방청석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는 끝내 참지 못하고 오열을 하면서 법정을 뛰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난 딸의 명예가 살인마의 형량을 줄이는 도구로 쓰이는 걸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검찰 측 브라이언 검사는 아주 냉철하게 이 거짓말들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해요. 그는 가해자를 몰아세우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피고인 당신의 주장대로 그게 정말 사고였다면 왜 당신은 즉시 111 응급번호에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가해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검사는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무엇을 했죠? 시신 유기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카펫 세척기를 빌려서 피를 닦아냈죠. 이게 사고를 당한 사람의 행동입니까? 검찰은 가장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를 들이밀었어요. 그레이스가 숨진 직후 제시는 그녀의 휴대폰을 가져가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해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데이팅 앱에 들어가 다른 여성들의 프로필을 확인하게 됐죠. 재판의 쐐기를 박은 것은 검찰 측의 법의학자 사이먼 박사의 증언이었어요. 가해자 측은 잠깐 목을 졸랐는데 사고로 숨졌다 라고 주장했지만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는 그레이스의 목 내부 근육에 남은 깊은 출혈과 안구의 점상 출혈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어요. 피해자가 사망하기 위해서는 최소 5분에서 10분 동안 아주 강하고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져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의식을 잃고 몸이 늘어지고 결국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 긴 시간 동안 가해자는 손에 힘을 빼지 않았어요.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잠깐의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끝까지 힘을 가해야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 증언이 나오는 순간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합의된 사고라는 가해자의 논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제시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제시의 알리바이를 완전히 깨부쉈어요. 제시는 시신을 유기한 직 마트에서 카페 세척기를 반납할 때 직원과 아주 밝게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검사는 마지막 논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은 거짓말의 미로를 만들었지만 그 미로 끝에 남은 것은 자신의 추악한 욕망뿐입니다. 그는 그레이스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버릴 소모품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재판은 3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그녀가 원해서 한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2020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날 마침내 대법원이 가해자의 성명 비공개 명령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경악했어요. 그레이스를 죽인 제시는 우발적인 사고를 낸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상습 성범죄자였습니다. 성명 비공개가 유지되던 그 2년 동안 제시는 또 다른 2건의 재판을 비밀리에 치르고 있었어요. 하나는 그레이스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인 2018년 4월 틴더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에게 칼을 들이대며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당시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수개월간 가한 가학적인 성폭행과 살해 협박 사건이었습니다. 제시는 그레이스 살인죄 외에도 총 9개의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는 틴더를 자신의 사냥터로 삼아 여성들을 물색하고 공격해온 괴물이었던 거예요. 그레이스 사건 재판에서 그가 주장했던 합의된 성관계 중의 사고라는 말은 이 추악한 과거가 드러나면서 완전히 거짓임이 판명났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짓밟아온 자였어요. 제시는 현재 뉴질랜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최소 17년 뒤면 가석방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부인하면서 가석방을 노리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가 이름 뒤에 숨어 지냈던 2년 동안 용기를 내서 그를 고소하고 법정 싸움을 이어온 다른 피해 여성들의 외침은 이 괴물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쉽게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새창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동생을 잃은 가족들은 어떻게 이 슬픔을 견뎌내고 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절박하게 지켜본 사람은 아버지 데이비드였어요. 그는 딸의 실종을 듣자마자 뉴질랜드로 날아와 숲속을 헤맸고 법정에서 가해자의 뻔뻔한 눈빛을 묵묵히 견뎌냈어요. 근데 2020년 11월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딱 1년 만에 영국에서 비보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데이비드가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인은 암이었어요. 사실 그는 그레이스가 실종되었을 때 이미 투병 중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딸을 찾는 일, 그리고 딸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자신의 마지막 생명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지켜본 뒤에야 그는 참아왔던 고통을 내려놓듯 조용히 딸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딸을 향한 그리움과 그 긴 재판의 스트레스가 그의 병을 더 깊게 만들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희생은 법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됐습니다. 가해자가 재판 내내 사용했던 그 비겁한 전략, 거친 성관계 중의 사고, 이 전략은 그레이스 사건 이후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어요. 결국 영국 정부는 움직였습니다. 2021년 개정된 영국 국내학대법 제71조는 가해자가 성관계 중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어요. 사람들은 이를 그레이스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2의 제시가 법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더럽히면서 형량을 깎는 일은 불가능해진 거죠. 그레이스는 떠났지만 그녀의 이름은 지금도 수많은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방패가 돼서 남아있습니다. 어머니 진리언과 사촌 한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레이스의 이름을 딴 러브 그레이스 재단을 설립해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핸드백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왜 핸드백일까요? 폭력의 현장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온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당장 쓸 수 있는 생필품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존엄성이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핸드백 속에 칫솔, 샴푸, 비누, 위생용품을 채워 전달하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5,600개가 넘는 가방이 전달됐어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4년 진리언과 한나는 영국 국왕으로부터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내 딸은 지켜주지 못했지만 세상에 다른 그레이스들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어머니의 숭고한 약속이 훈장보다 더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레이스 밀레이, 그녀는 그저 세상을 더 많이 보고 싶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던 평범한 22살의 청년이었어요. 범죄는 가해자의 잘못이지 여행을 떠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